뉴스버스 속톱이 시작합니다. 오늘은 많이 알려져 있는 분이죠. 굳이 소개한다면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으로 당적을 보기 드문 정치인 김상욱 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상욱입니다. 네, 울산 남구 갑을 지역구로 두고 계시죠. 맞습니다. 이번에 울산 광역시장 선거에 출마 선언을 하셨죠. 예, 출마 선언은 했고요. 아직 네. 예비 후보자 등록은 하지 않은 상태라서 네. 뭐 파란 옷 입고 선거운동하고 이거는 아직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예비 후보자 등록을 안 하신 상태군요. 뭐 예비 후보자 등록을 하게 되면 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의원직을 내려놔야 하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중앙에 네. 우리 민주당의 의석 하나도 매우 중요한 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순간까지 네. 우리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요. 네. 저는 뭐 일 열심히 하는 모습이 최고의 선거운동이라 생각합니다. 네. 일 열심히 하고 일할 준비를 열심히 갖춰가는 모습을 시민들께 네. 보여드림으로써 시민들께 진짜 신뢰를 얻고 싶습니다. 네. 저희 뉴스버스 TV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더불어 김상욱 TV 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날 때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울산시장 선거 출마 이렇게 지금 이제 예비 후보 등록을 안 하셨지만 출마 선언을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후원회장을 송영길 전 대표를 후원회장으로 모셨다고 그래요? 단순히 뭐 선거의 후원회장님이라기보다는 네. 이제 정치적 대부, 정치적 스승님. 국민의힘에서 오신 지 지금 10개월 남짓 좀 되시죠? 네네. 네. 얼마 안 되셨는데 거물급을 어떻게 영입을 했다 그럴까요? 어떻게 잘 모신 것 같아요. 사실 영입이라기보다는 서로 깊은 의리가 쌓인 거다. 서로의 마음이 통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냐면 송일 선배님과 저의 최초 인연은 작년 1월로 거슬러 갑니다. 작년 1월에 다들 아시다시피 저 혼자 외롭게 철저하게 고립된 상태에서 윤석열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너무 먼 시절 같게 느껴지긴 얼마 되지 하지만 않았죠? 작년 1월이면 네. 여전히 윤석열이 탄핵 안 되고 있을 때 아닙니까? 맞습니다. 서슬퍼럴 때죠. 네. 그때 제가 알기로는 목에 이렇게 피켓 걸고 국회 네. 앞에서 윤석열 탄핵 탄핵시켜야 한다 하고 나 홀로 시위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 맞습니다.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예, 그 이후에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광주 민주묘지 혼자 참배하고 등등등 네. 하면서 철저하게 혼자 싸움을 하고 있었어요. 뭐 그때 살해 협박도 대단했었고 네. 정치적으로 완벽히 고립된 그런 상태에서 꿋꿋이 걸어갈 때였는데 송영길 선배님도 그때 감옥에 계실 때였습니다. 네. 근데 송영길 선배님께서 저한테 먼저 편지를 주셨어요. 근데 그 편지 내용에 네. 송일 선배님께서 저를 관심 있게 아주 깊게 관찰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네가 생각하는 방향과 고민이 맞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아가라. 네. 옳은 길을 위해 본인이 망가지더라도 걸어갈 수 있는 그 용기가 네. 진짜 공인의 자세다 하고 격려를 주셨고 본인도 힘드시면서 저한테 또 후원금도 보내주시고 하면서 참 인연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서 저도 답신을 하고 서신이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깊은 정을 네. 나누게 됐고요. 송일 선배님도 철저하게 고립되어 있을 때 또 저도 고립되어 있을 때 서로가 서로의 마음과 진정성을 서로 알게 되면서 동지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신문을 많이 보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 유일하게 그 윤석열 탄핵 국회 앞에서 나홀로 시위를 하니까 당연히 눈에 띄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어떤 고충이라든가 굉장히 외롭고 소름을 받았겠다 이런 생각을 하셔서 편지를 보내셨다는 거잖아요. 좀 많이 격려해 주시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철저하게 혼자 되어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셨던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좀 그 길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선배 정치인으로서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네. 근데 아까 말씀하시기에 후원금도 보내주셨다 이렇게 했는데 아니 감방에 있으면서 남 생각해서 그렇게 자기 영치금도 받아야 되잖아요. 손수로 선배, 우리 송영길 선배님이 네. 되게 부자인 줄 알았는데 네. 아니에요. 정말 청렴하시게 가난하게 그렇게 사시는 분이거든요. 정말 깨끗하게 사시는 분입니다. 네. 그분께 그 100만 원을 보내주셨는데 사실은 100만 원이 아니라 제가 느끼기는 그 돈 100만 원의 가치는 수십억 이상의 가치. 그러니까 저한테 마음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아닙니다. 마음이죠. 그 마음이 너무 감사했고요. 그 후원금 들어온 걸 보면서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이걸 받아도 되나? 그리고 또 이게 어떤 마음이고 어떤 의미일까? 그러면서 혼자 좀 많이 그 당시에는 같은 당도 아니고 그러니까 왜 보냈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하셨을 것 같아요. 많이 감동받았습니다. 감동. 그리고 저도 이런 선배 정치인이 언젠가는 되어야겠다라는 다짐도 했습니다. 적은 돈은 그렇죠. 그 감옥 안에 있을 때 그러니까
뭐 액수로 환산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마음이죠. 그렇죠. 엄청나게 큰 마음입니다. 네. 송 전 대표가 상당히 마음이 깊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는 어떻게 송영길, 영원한 송영길계가 된 겁니까? 뭐 저는 편한 정치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개파 정치라고 하는 것이 좀 편하게 하려고 하는 정치잖아요. 네. 뭉쳐서 집단의 힘을 좀 이용하겠다는 건데, 제가 추구하는 방향과 가치관, 소신을 지키고 중요한 것은 시민께, 국민께, 국가에 충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개파의 이익이 국가와 시민의 이익을 침해한다면 그때는 국가와 시민의 이익을 수호해야 하는 쪽으로 움직여야겠죠.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개파 정치를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존경하고 본받고 네. 함께할 동지들은 생각합니다. 이게 네. 개파랑 다른 의미예요. 뭐냐면 개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뭉쳤으니까 옳든 그르든 그쪽으로 간다라는 건데, 네. 제가 존경하고 동지로서 함께한다는 뜻을 뜻을 같이 하고 예, 제가 예. 배울 수 있고 함께 대의를 이룰 수 있는 그걸 위해 함께한다는 겁니다. 그런 네. 의미에서 송영길 선배님, 또 이재명 대통령님, 또 이해찬 전 총리님, 노무현 대통령님, 김대중 전 네. 대통령님 전부 다 저는 지금 살아계시든 아니면 먼저 세상을 떠나셨든 모두 제 가슴 속에 스승님이라 생각하고요. 스승님들, 제가 본받고 싶은 분들의 모습을 생각도 행동도 본받고 따라 실천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왜 처음에 민주당으로 오시지 국민의힘으로 어떻게 하셔가지고 그 마음고생을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네. 사실 제가 12월 3일 이전에 저와 12월 3일 이후에 제가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사실 12월 3일 이전에는 그렇게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할 상황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민주주의는 이미 확립된 것이라는 생각이었고, 일례로 12월 3일 전에는 광주 5.18 얘기를 들었을 때 그냥 역사에 지나간 이야기 정도다라 생각이었는데, 12월 3일 이후에는 5.18 얘기를 들을 때마다 눈물을 쏟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네. 가슴으로 그때의 마음과 바람을 알게 되고, 그전에는 김대중 대통령님 그냥 예전 대통령님이었지 정도 생각이었는데 12.3 내란을 겪고 나서 그분의 간절한 바람과 억울하지만 처절하게 노력했던 삶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네. 사실 12월 3일 이후로 많은 것이 바뀌었죠. 네. 세상에 눈이 떠진 거죠. 지난번에 그 송영길 대표 이렇게 2심에서 무죄 받을 때도 법원 앞에 가서 이렇게 굉장히 내일처럼 기뻐하시고 그러던데, 네. 아까 그런 인연 때문에 이제 특별히 무죄 받을 건 알고 가신 건 아니잖아요. 많은 얘기들을 나누면서 송영길 선배님의 무죄를 확신했습니다. 이건 조작 기소다. 그리고 절차적으로도 무죄고 내용적으로도 무죄다. 네. 라는 걸 확신했고, 근데 세상 일이라는 것이 꼭 진실대로 돌아가지는 않죠. 네. 그래서 제가 송영길 선배님께 미리 그 얘기를 드렸습니다. 저는 100% 무죄를 확신합니다. 절차적으로도 내용으로도. 하지만 혹여라도 무죄가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네. 선배님이 걸어가신 일이 옳고 맞는 길이고 모범이 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네. 저 혼자라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네.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저는 그날 너무나 기뻤던 것이 억울함이 밝혀지고, 그리고 정의가 바로 서는 순간이었고, 또 송영길 선배님께서 선당 후사의 정신으로 맨발로 가시밭길을 걸어온 네. 그 길이 음. 틀리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날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네. 굉장히 마음고생도 많으셨고 외롭게 싸워왔잖아요. 네네, 그래서 맞습니다. 투명인간 얘기도 많이 하시고 그러시던데 굉장히 기뻐하셨을 것 같고, 그 제가 보기에는 어느 유튜브에서 보니까 민주당에서 내일처럼 기뻐한 사람이더라, 이 얘기를 한 걸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어서 한번 여쭤봤어요. 민주당에 이제 인천 계양을 이 보궐선거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거기에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거기가 5선을 한 텃밭이고, 그런데 거기에 이재명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불리는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이 이제 예비후보 등록해서 선거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덕돌이 생겼잖아요. 그거 어떻게 정리돼야 됩니까? 당에서 송영길 선배님에 대한 예우의 모자람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송영길 선배님이 계양구를 내려놓으시고 탈당을 하셨던 그 경위와 그 상황, 그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님을 위해서 본인 것을 내려놓으신 거예요. 또 당에 누가 되지 않기 위해서 본인 스스로 험한 길을 맨발로 가시밭길로 걸어가셨습니다. 네. 그리고 밖에 있으면서도 오직 당만 생각하시고 당을 위해 움직이셨습니다. 12.3 내란 때도 누구보다 먼저 국회로 목숨 걸고 달려오셨습니다. 그분이 억울함을 뚫고 무엇이 옳은지를 입증하고 다시 당에 복당하셨습니다. 영웅의 귀환 아닌가요? 이 정도면? 네. 그리고 당에서는 모범 삼고 표준 삼아야 되는 일 아닌가요? 당에서 훈장 줘야 될 일입니다. 네. 근데 이걸 뭐 마치 마지못해 받아주는 형태가 되거나 일반 당원의 복당처럼 해서는 안 됩니다. 영웅의 귀환을 그냥 군대에 제대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또 개항이라는 곳이 송영길 대표님께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정말 특별한 의미가 있죠. 네. 정치적인 모든 것이 거기서 시작되고 거기서 음.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개항 시민과의 약속이죠. 그리고 또 본인의 상징적인 의미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논의에서 제일 중요한 것, 왜 개항 시민의 의사가 빠져 있냐는 겁니다. 네. 민주당이 개항 시민의 의사를 묻지 않고 당 지도부에서 임의로 결정한다면 또한 민주적이지 않은 의사결정입니다.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은 개항 시민들께 여쭤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경선을 해야 된다는 경선도 건가요? 좋은 방법일 수 있고 근데 여론조사도 좋은 방법일 소영길 수 전 있죠. 대표 입장에서는 경선을 한다라는 게 좀 그럴 수는 있죠. 네. 경선을 꼭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네. 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항 시민들의 의사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많이 있을 수 네, 있죠. 네. 그걸 통해서 개항 시민들이 송영길 대표님께서 다시 여기서 시작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크다면, 또 송영길 대표님이 원하신다면 당에서는 영웅의 기한을 예우하는 차원에서라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그렇고요. 지금 보면 그런 걸 떠나서 아무래도 송영길 대표님의 기한을 경계하는 분들이 계시겠죠. 그 이제 정치적 역학관계들이 근데 존재하니까요. 그 정치적 역학관계 때문에 올바름이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 정치적 역학관계 때문에 당을 위해 선당 후사하고 공심을 발휘하고 희생하신 영웅을 폄훼하거나 네. 길을 막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는 도리에 맞지 않는 짓이죠. 그래서 그래서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합니다. 광주로 출마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반대합니다. 송영길 대표님이 광주로 출마하라는 얘기는 정치를 그만하라는 얘기와 같습니다. 네. 그런 장난을 쳐서는 안 됩니다. 저 일부에서 또 그런 목소리가 좀 나오기는 하는데 네. 그건 아까 말했던 그런 원칙, 건물, 영웅에 대한 어떤 기환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애우가 되지 않는다. 그렇죠. 송영길 대표님은 호남 출신이십니다. 네. 그리고 인천에서 5선 의원을 하셨습니다. 인천시장도 하셨습니다. 당대표도 하셨습니다. 그러면 당의 큰 어른으로 중앙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셔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사명이 네. 있는 겁니다. 근데 정치적 역학관계로 자꾸 중앙에서 활동 못하게 밀어내는 방향으로 간다면 그건 잘못됐고요. 또 네. 정치적 역학관계 때문에 또다시 가시밭길로 몰아세운다면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영웅의 기환이잖아요. 그에 맞는 예우를 갖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근데 이제 박찬대 의원이 인천시장을 출마를 하면서 인천 연수 갑입이잖아요. 거기 이제 보궐선거를 해야 되는데 당에서 두 사람 중에 한 명을 연수 갑으로 보낼 거다, 교통 정리를 할 거다 이런 전망들도 나오고 그러는데 네가 가라 연수구 이렇게 지금 누가 형성돼 있지 않습니까? 누가 정당성이 있는지를 봐야죠. 그 개항에 네. 개항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정당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또 어느 정도로 개항 시민들이 원하고 있을까요? 정당성이 없고 개항 시민이 원하지 않는데 고집 부린다는 것은 네. 또 이것을 정치적 역학관계를 이용해서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킨다면 이건 비겁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을 지금거리에서 보좌했던 그런 대변인 역할을 하고 그래서 또 이제 복심이라고도 불리고 과거 성남시장부터 이렇게 저는 그 부분에 지금거리에서- 대해서도 생각을 좀 예. 달리합니다. 뭐냐면요, 대통령님께서는 대놓고 누구를 지지하지 않으십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 대통령님을 위한다면 대통령님 이름을 파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님의 생각과 행동을 본받고 뒷받침하는 것이 그걸 네. 닮게 하는 것이, 그래서 이념을 초월한 실용주의 정부의 모습을 구현해 가는 것, 시민의 이익을 중심에 두는 것, 그것이 진짜 이재명 대통령님을 돕고 함께하는 길인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실용 중심 생각과 행동을 하지 않고 말과 행동과 생각은 대통령님과 달리하면서 대통령 이름만 자꾸 네. 소환하는 것은 비겁한 거죠. 그건 대통령님께 부담을 드리는 일입니다. 네. 근데 밖에서는 김남준 대변인이 그 자리에 출마 이렇게 지금 선거운동을 하고 있고 출마를 뭐 사실상 어떻게 보면 알받겠다고 할까요? 그것에 대해서 대통령의 어떤 뜻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네. 않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뭐 누가 나가라, 너 아니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도 않고요. 그럴 네. 분도 아니시고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회사를 할 때 회사 직원들이 데리고 있죠. 그 직원들이 네. 나가서 다른 일을 한다고 해서 전부 내 뜻인가요? 네. 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대통령님을 지키고 함께 한다는 것은 대통령님의 생각을 공유하고 행동 방식을 공유하고 네. 그분이 뜻을 이루는 것을 돕고 함께하는 실천에 있는 겁니다. 그런 실천은 없이 이름만 소환한다면 대통령님께 부담을 드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정말 친명이라고 자부하신다면 대통령님의 이름을 자꾸 소환할 것이 아니라 네. 대통령님의 생각과 행동 방식을 담고 실천해야죠. 자, 그러면 지금 다시 개항에 나가서 송영길 선배를 몰아내려고 하는 것, 또 그걸 경우에 따라 정치적 계략을 쓰려고 하는 것, 대통령님의 방식인가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지금 공천 문제가 미묘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이제 김상욱 의원님 이제 그 생각을 지금 밝혀주셨는데 네. 정청래 대표는 정작 어떤 선택을 할까요? 당 대표님께서는 잘 고민을 하시겠죠. 근데 네. 바람이 제발 바람인데 그 선택에 대표님의 정치적 계산이 들어가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본인 개인의 정치적 계산. 예를 들어 당 대표 연임에 도움이 된다 안 된다라는 이런 정치적 계산이 개입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네. 마음입니다. 송영길 전 대표 이제 복당은 되셨잖아요. 네. 그럼 다음 행로 가운데 하나가 대표를 한번 하셨지만 8월 전당대회 출마를 하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본다면 정청래 대표와 경쟁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일부러 자꾸 길을 막는 형국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송영길 선배님이 탈당한 이유와 그동안 걸어오신 길과 감당하신 선택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분을 우리가 예우하지 않는다면 누가 그렇게 또 하겠습니까? 확실하게 네. 송영길 맨이 됐다 이렇게. 저는 송영길 맨이다 그렇게 판단하는 걸 거부합니다. 그렇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건 어떤 계보 그런 뜻이 아니라. 저는 그래서 그런 말도 계보로 오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항상 어떤 주장을 할 때 제가 생각하는 기준을 얘기합니다. 그 기준에 대한 근거를 얘기하고 저에 대한 비판은 이 기준과 근거에 대한 비판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이번에 송영길 선배님이 개항하는 게 맞다는 것은 제가 송영길 선배님을 좋아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기준에 맞고 옳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셔요. 송영길 선배님이 왜 개항을 비우게 되었는지, 왜 탈당이 되었는지, 그동안 어떤 과정을 거쳐서 다시 복당했는지, 또 개항이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개항 시민들의 바람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답이 나와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을 무시한 채 함부로 정치적인 여러 가지 술수로 오름을 가려버린다면 또 시민들의 바람을 어긋나게 해버린다면 저는 그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송영길 선배님이지만 경우에 따라 혹시라도 또 판단이 그릇된 부분이 보일 때는 또 제가 있는 대로 충원을 올릴 겁니다. 비판도 하고. 당연하죠. 그것이 진짜 동지의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네. 충원을 드리고 속 깊은 얘기를 나누고 서로 간에 생각을 공유하고 비판할 수 있고 또 합리적 대안을 만들어가는 것. 그게 동지의 관계죠. 며칠 전에 이제 뉴스공장에서 얘기가 나왔어요. 이재명 대통령 이제 공소 취소, 민주당 내에도 공소 취소 주장하는 모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공소 취소와 최근에 나온 정부 검찰 개혁안이 좀 완화된 것에 그것 간에 무슨 거래가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취지의 어떤 발언들이 나와서 당에서 좀 발칵 뒤집혔어요. 물론 반응들은 어이없다, 그럴 리가 없다 이런 얘기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님께서 너무 힘드시겠구나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 글 올리신 거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거 10번도 넘어봤거든요. 너무 지금 우리 어렵게 세운 이재명 정부지 않습니까?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힘 실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일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대통령님께 자꾸 이렇게 곡해하고 왜곡된 정보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대통령님께서 페이스북에 쓰신 글을 한번 면밀하게 한번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대통령님께서 얼마나 고독하고 외로운 길을 지금 가고 계신가, 얼마나 절절하게 지지자들에게 나의 고민을 좀 해다오, 믿어다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가. 지금 모르겠습니다. 어제 뉴스공장에서 장인수 기자가 그런 단톡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아는 범주에서는 대통령님께서 그럴 분 아니시고요. 그럴 수도 없는 분이고 그럴 구조도 아닙니다. 대통령 주변에 계신 분들도 하나같이 다 그럴 분이 없어요. 할 수도 없는 구조입니다. 믿기지 않는 주장. 그리고 그런 주장을 할 거면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죠. 출처가 어디다? 증거가 뭐다? 왜냐하면 파장이 매우 큰 일이기 때문에 아니면 말고를 할 수는, 이거는 언론인의 기본이 안 된 거죠. 이건 만약에 장인수 기자 말이 사실이라면, 증거가 있는 일이라면 2년 3년 내내 정쟁에 빠질 일이고 특검에 탄핵까지 얘기 나올 중대 사유입니다. 자, 근데 그런 거를 출처도 얘기 못해, 증거도 얘기 못해, 아니면 말고, 이거는 언론인의 자세가 아니죠. 저는 증거 없는 일이다. 만약 그리고 오염된 일이다. 그리고 언론인의 자세를 벗어났다. 그렇다면 형사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제보자 있을 수는 있죠. 근데 그 제보자 어떻게 믿습니까? 교차 검증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특히 검찰에서 나온 얘기 어떻게 믿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걸 검증 없이 얘기한다고요? 저는 너무나 무책임한 일이다. 반드시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교롭게도 그런데 그게 이제 뉴스공장에서 방송되면서 논란이 더욱 중폭되는 것 같아요. 제가 며칠 전에 그 논란이 있는 당일날 뭐 유튜브 방송을 나갔다가 장윤수 기자를 우연히 만났는데 뭐 인사를 나누지는 않았습니다만 얘기하는 거 보니 정부안, 검찰개혁안에 대해서 상당히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마 정부 검찰개혁안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는 그 마음도 일부 단독이라고 그렇게 세게 얘기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혼자 추정을 해봤습니다. 만약 그게 이유라면 그게 어떻게 공정한 보도고 정확한 보도일까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했습니다. 민주진영의 기자님이시라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정말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간의 다소 간의 생각이 다름을 가지고 확대 재생산, 왜곡, 곡해해서 대통령님을 위험에 빠뜨리려고 한다. 지독한 비겁함이고요. 지독하게 공인의 자격이 없는 행동입니다. 네. 이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중수청법, 공소청법안에 대해서 이제 정부안이 제출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정부안에 대해서 지금 가지고 찬반 논란이 지금 빚어지면서 그런 보도도 나오고 그런 것 같아요. 정부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성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수사 기소를 형식적으로 분리시키는 것 같지만 간판가리만 했다 이런 비판들이 많은데 어느 쪽이십니까? 물론 보시기에 따라서는 100% 만족하실 수는 없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을 100% 만족하게 만드는 법안은 네.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바람은 크지요. 또 이거는 어떤 가시적인 변화가 있기도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네. 부작용과 현실 가능성과 그리고 여러 가지 수반되는 기능의 적합성 부분도 고려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정부안에 대해서도 100% 동의까지는 아닙니다만 네. 정부안대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부안이 나오기까지 대통령님과 국무총리님과 법무부 장관님께서 정말 깊이 고민하셨구나 하는 생각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냥 우리끼리 사인간에 편하게 얘기할 때는 무슨 얘기들 못 하겠어요. 네. 검찰 없애버려라, 새로 만들어라, 무슨 얘기도 해도 되죠. 하지만 이걸 실질적으로 구현할 때는 현실적인 많은 문제들을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고민하지 않으면 부작용이 생기죠. 그리고 그 부작용은 자칫 정권의 치명적인 위협이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네. 뭐 상대 진영에서는 계속 그 생각하겠죠. 실수만 해봐라. 그렇죠. 정권에도 위협이 되고 사실 어떻게 보면 국민들한테 미치는 굉장히 그 네.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커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형사 핵심은 사법제도 틀이기 때문에. 사법제도, 수사제도를 손볼 때는 신중하게 잘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치인 중심이 돼서는 안 돼요. 국민 중심으로 가서 국민들 입장에서 더 공정해졌구나, 네. 더 효율적이구나, 더 잘 기능하고 있구나로 봐야 합니다. 네. 그걸 할 수 있게 해야 해요. 근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에 검사 직역 전체를 다 악마화시켜서 다 배제시켜버린다. 그러면 우리나라 사법제도가 제대로 기능할까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상대적으로 강력하게 비대해진 경찰, 과연 그 경찰은 믿어도 되는 건가요? 장윤수 기자가 며칠 전에 유튜브 방송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던데 경찰개혁은 경찰개혁의 문제지 엮지 마라. 아니요, 엮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검찰, 경찰, 법원이 한데 얽혀서 하나의 시스템이 되고 있는데 같이 고려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그리고 경찰 내부 통제를 경찰 자체한테 맡긴다? 그런다고 내부 통제가 되나요? 실질적으로 검찰이 해왔던 폐악질들이 있지 않습니까? 일들을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자는 점에서 이제 출발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소와 수사, 기소와 수사를 구별을 하자는 것이고 또 그래서 검찰의 민주적 통제를 하자는 것이고 그래서 기능에 제한을 두고 통제하자는 겁니다. 네. 당연히 필요하고 거기에 집중해서 지금 개혁법안이 나온 겁니다.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그걸 넘어서서 검사라는 존재 자체를 완전히 없애버리자. 세계 어디에도 검사라는 직역이 없는 나라가 있나요? 네. 검찰이라는 건 존재하는 건 공소청으로 존재하는 거잖아요. 자, 제가 되묻고 싶습니다. 정치인들 문제 많죠? 많아요. 그러면 정치인 다 없애버리면 되나요? 네. 저는 검사보다 네. 정치인들이 더 문제 같은데요. 정치 개혁 좀 해주십시오. 네. 검찰 개혁을 준비하는 모임에서도 활동을 하셨죠. 네네, 맞습니다. 네. 검찰 개혁을 준비하는 모임, 또 사법개혁 TF, 사법 네. 행정 정상화 TF 다 같이 활동을 하면서 다 했죠. 예. 지금 정부안에 대한 얘기를 제가 여쭤봤지만 그 안에서도 이 충의가 좀 다를 거예요. 의견들의 충의가. 네네. 보수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강경파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법사위의 일부 위원들이 말씀하시는 내용,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수청법에서 우선수사권 문제라든가 이런 어떤 독소 조항들에서 지적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독소 조항이다. 네. 뭐 사람마다 평가는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 근데 있죠. 네. 자, 그런 말까지 있더라고요. 중수청 자체가 필요 없다. 경찰에서 다 하면 된다. 자, 그러면 경찰에서 과연 완벽하게 다 할 역량이 있을까요? 다 할 수 있을까요? 과연 그럴까요? 지금 검찰에서 일부 수사 기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에서 완벽하게 다 하고 있나요? 잘하고 있나요? 우리 시민들께 한번 여쭤보시면 네. 하고 있다. 경찰 믿고 다 정권을 맡겨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분 많이 계시진 않을 겁니다. 저도 변호사 일을 하면서 그런 점을 많이 봤거든요. 한 예를 들어볼까요? 경찰 수사과 모든 경찰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일부 같은 경우, 특히 지역 경찰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서 나고 초중고를 마치고 그 지역에서 대학을 마치고 그 지역에서 경찰하고 그 지역에서 30년 내도록 같이 있습니다. 네. 지역 경찰이죠. 자, 지역 경찰이 수사 경찰을 합니다. 근데 수사 경찰들이 진급할 때에 이쁨 받아야 되죠. 그러려면 지역 유지들이 대부분 경찰발전위원회 이런 데 들어와서 인사권에 영향을 미치죠. 네.
자, 그리고 어느 부서 갈지도 서장한테 얘기해주고 하면서 야, 미치죠? 그러면 이 수사경찰 입장에는 지역유지랑 잘 지내는 게 중요하죠? 또 고등학교 선배, 중학교 선배 네. 다 엮여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경찰관이 될 때에 충분하게 법적 지식을 완벽히 다 갖추고 있다라고 단언하기도 힘들죠? 경찰 채용시험, 과연 모든 사법적 판단을 다 할 만큼 지식을 검증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런 면에서 본다면 지금 경찰에게 모든 권한을 준다? 딱 그리고 경찰의 권력 독점됐을 때 그 경찰의 권력을 어떻게 견제할 겁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그리고 또 검찰에 이미 수사 역량이 많이 쌓이는 것이 있어요. 물론 검찰이 잘못한 거 있죠. 완전 공감합니다. 네. 제가 송영길 선배님 함께 하면서 네.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에 대해서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네. 근데 내가 화가 난다고 이 감정 때문에 이 감정에 휘둘려서 제도 틀을 함부로 깨버리면 피해는 시민들이 보잖아요. 네. 화는 나지만 차분하게 뭐가 문제인지를 발견해서 고쳐가야 하고 이게 시민들께 피해가 안 가게 해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소와 수사는 분리돼야 됩니다. 그럼 네. 그건 그 기본 틀이고요. 반드시 네. 분리돼야 네. 되죠. 저는 이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뭐냐, 수사기관이 한 군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네. 수사기관은 다양해야 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각 수사기관 간의 수사 비리에 관해서만큼은 서로가 서로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수사기관의 수사 비리에 대해서 수사했을 경우에는 무조건 가점 줘야 돼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겁내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네. 그래야지 조심하지 않겠습니까? 수사 권력을 네. 행사할 때. 예를 들어 경찰도 정치 수사를 많이 하거든요. 경찰이 정치 수사를 했을 때 중수청이든 공수처도 아니면 제3의 기관이든 정치적인 고려로 함부로 움직인 수사관을 조사할 수 있어야죠. 네. 수사할 수 있어야죠. 네. 그래야 이게 통제되지 않을까요? 네. 그리고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보셔요. 보통 고소고발하면 경찰에서 1차 수사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건의 틀을 잡을지, 누구를 피의자로 입건할지, 어떤 증거를 정리할지, 사실관계를 어떻게 정리할지 경찰에서 다 정리합니다. 자, 그러면 경찰관이 무소불위의 권력이죠. 자기 정리하기 마음대로 해요. 그러면 나는 이 사람은 빼고 이 사람은 놓고 요거는 증거 채팅하고 이건 빼고 이건 네. 사실은 이렇게 정리할 거야 라고 담당 경찰 수사관이 정해버리면 그걸로 세팅이 돼버립니다. 자, 이 상태에서 아무도 보지 않고 바로 법원으로 가버리면 고칠 방법이 없죠. 자, 그리고 제가 서로 수사기관 간에 서로 감시감독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수사 기록을 봐야 감시감독을 할 거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수사 기록을 볼 수 있는 사람은 공소청 검사밖에 없습니다. 네. 공소청 검사가 봤을 때 경찰 수사관이 뭔가 사건을 왜곡했다, 범죄 혐의가 있다라고 보여줬을 때는 고발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요? 등등등 이런 제도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도 없이 그냥 검찰 밉다고 다 없애버려라, 경찰이 마음대로 다 해라. 그러면 이런 왜곡들은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그러면 이제 앞으로 그 정권 송치주의라든가 보안 수사권 문제라든가 앞으로도 논의할 부분들이 꽤 있잖아요. 계속해서 만들어 가야죠. 네. 근데 그때마다 지금 이런 어떤 이견들, 갈등들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겠네요. 저는 근데 그 갈등이 있다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의견을 수렴해가는 과정이니까. 그렇죠. 네. 여러 의견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의견, 저런 의견, 그 네. 의견마다 장점과 단점, 긍정과 부정을 다 검수할 수 있으니까 더 완벽을 만들어갈 수 있죠. 중요한 네. 것은 이것 때문에 서로 싸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문제는 이견이 다양하고 다양한 논의가 나오는 거는 환영할 일입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감정 싸움, 네. 개파 싸움처럼 돼서 서로 공격하고 물어뜯고 쾌하고 네. 원수처럼 싸워버리면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조항에 대해서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건강하게 토론하면 네, 되잖아요. 토론해서 이건 토론의 주제예요. 수정할 거 수정하고. 그렇죠. 네. 이거 토론의 주제지 서로 네. 원수처럼 싸울 주제가 그 아니에요. 말은 얘기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근데 감정 싸움처럼 그러니까요. 웹에서 비춰지고 이렇게 친명과 반명으로 이렇게 또 나누는. 전 토론의 주제지 네. 싸움의 주제가 아닙니다. 중수청에 대해서 과거 이제 아까 말했던 그 수사 통보를 다른 수사기관들이 수사 통보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우선 수사권 이첩하라면 이첩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면서 과거의 대검 중수부를 떠올리게 한다. 이런 우려도 한단 말이야. 제2검찰청 내지 대검 중수부가 더 검찰 권한이 커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하고 비판도 하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경찰에서 정치적 사건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하고 있다. 그냥 근데 그걸 네. 손을 댈 수 없다. 그거는 괜찮은가요? 통제를 해야죠. 그거 어떻게 통제하죠? 지금 통제 방법 있나요? 통제 방법이 지금 없죠. 이대로 가면. 사실은 이거는 그래서 사건이 중수청으로 가느냐 경찰에 있느냐의 문제가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대로 된 민주적 통제를 가능하냐 여기에 더 초점이 네.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기소와 수사가 일단 분리됐잖아요. 거기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대검 중수부는 기소와 수사가 하나가 돼 있죠. 네.
하지만 지금 중수청과 공수청 기소와 수사가 분리가 돼버리지 않습니까? 네. 조직 논리가 따로 움직일 거예요. 소감 부서도 소속인데. 달라지고. 네, 그렇죠. 그러면 공소청에서 한 번 더 검수하는 문제가 네. 생기죠. 공소청이 봤을 때 아니면 껐겠죠. 음. 근데 중요한 사건을 중요하게 다뤄야 될 필요성이 충분히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민주적 통제라는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네. 경찰이든 중수청이든. 그러면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는 있죠. 달라할 수는 있지만 달라하기 전에 외부위원회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서 검수를 네. 한 번 더 받게 한다든가 민주적 음. 통제. 그래서 민주적 통제에 대한 부분을 강화시키는 논의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무턱대고 저기는 못 믿으니까 안 돼. 그건 부작용을 더 키울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민주적 통제입니다. 중수청은 이제 행안부 산하고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로 돼 있잖아요. 네네. 근데 또 일각에서는 그렇게까지 우려할 사항이 되겠느냐 그러는데 일각에서는 법조인들로 중수청을 채우고 공소청도 이제 검사들이 가다가 보면 법조인들이 짬짬이가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과거에 이 검찰끼리 또 다 중수청도 해먹고 공소청도 해먹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한단 말이에요. 짬짬이 비판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이나 형법 없이 수사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형사소송법과 형법을 만든 이유가 국가폭력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형사소송법과 형법에 지식이 없는 사람이 수사를 한다면 국가폭력으로부터 시민이 더 네. 쉽게 노출이 되겠죠. 물론 검사가 그동안 이 역할을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비판받는 겁니다. 공익의 잘못됐죠. 대변자 기능을 자, 못하는 그러면 거죠. 그걸 잘 하도록 해야 되는 거지. 못했으니까 하지 마. 그러면 네. 형법도 형사소송법도 필요 없는 세상 되면 어떡하게요? 시민들을 그러면 폭력에 완전히 노출시키란 말입니까? 한 나라의 군대가 피해를 준다고 군대를 없애버려. 그럼 그 나라는 어떻게 방어를 하죠? 우리가 생각을 좀 미운 건 맞아요. 네. 못 믿는 건 맞아요. 잘못한 건 맞아요. 그렇다고 없어져 버려라 하면 여기가 하고 있는 기능은 누가 담당한단 말입니까? 네. 그래서 물론 그 부분이 제가 그래서 자꾸 민주적 통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민주적 통제가 다층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네. 중수청에도 민주적 통제가 가능한 조직을 만들고 여러 외부위원회나 대학 교수님들이나 시민단체를 통해서 네. 또 마찬가지로 공소청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사건 이첩을 받을 때나 이럴 때 함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적 통제를 거친 다음에 하도록 하고 네. 또 짬짬이가 되지 않도록 관련 정보가 다 공개되도록 하고 이렇게 민주적 통제를 자꾸 강화시키는 제도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우리 당에서 계속 그 얘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민주적 통제다. 네. 기관을 만들고 없애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민주적 통제다. 그 검찰 개혁 준비하는 모임 그 활동하실 때 그런 의견 교환들이 굉장히 교환되는 과정 내부에 그리고 토론하는 과정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네. 때는 어땠습니까? 이렇게 경론들이 좀 있었습니까? 사실 좀 큰 경론이 있었다기보다는 논의를 주도하시는 분들께서 많이 좀 끌고 가는 경향이 네. 있겠죠. 그건 뭐 당연한 것이고 이게 실질적으로 구현할 때에는 현실적인 작용과 반작용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는 네. 계속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당에서 만든 안과 네. 정부에서 그런 어떤 현실적인 아까 고심해서 만드는 안에 어느 정도 이게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 뭐 말씀이신가요? 차이는 있을 수밖에 없고 그걸 조율하는 것이 당정관계 아닌가요? 네. 그리고 그래서 그러면 지금 정부안이 제출돼 있는데 그 정부안에 대해서는 지금 당에서 좀 수정을 가해야 된다고 보나요? 어떻게 됩니까? 뭐 저는 충분히 논의는 더 할 수 있다고 논의는 더 봅니다. 한- 부작용이 빤히 보이는 네. 안을 강행해버리고 대통령님께 다 무한책임지라고 하는 것은 나쁜 일이잖아요. 대통령님께서는 지금 그 고민을 페이스북에 구구절절 쓰신 거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도 입법 논의를 할 때에 대통령님의 그 고민, 왜냐하면 책임은 무한책임 대통령님께 가잖아요. 네. 그러면 대통령님의 그 고민을 우리도 같이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대통령님의 고민을 무시하고 내 생각은 그래도 이거야라고 밀어붙여버리고 책임은 대통령님 보고 다 줘. 이것도 잘못된 거 아닌가요? 여당이라면. 그렇죠. 근데 여당에서 정청래 대표가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입법권은 당에 있다. 이런 얘기도 했기 때문에 공부안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있으면 뭔가 토론 과정을 거쳐서 수정하는 과정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입법권이 국회에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실행됨으로써 발생하는 일에 대한 무한 책임 책임. 대통령 쪽으로 가버립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그 무한 책임을 지고 현실적인 고민을 하고 있는 대통령님의 고민을 우리가 가벼이 여기서는 안 된다는 거죠. 특히 네. 여당은요. 여당이 그걸 잘 뒷받침해 줘야 된다. 그렇죠. 그러려고 여당이 있는 거잖아요. 네. 보안수사권을 줘야 된다. 보안수사 요구권을 줘야 된다. 그럼 또 그 허용 범위를 어디까지 할 거냐. 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 생각만 여쭤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저희 기본적인 생각은 원래 보안 수사권은 주면 안 된다. 대신 보안 수사 요구
요구권은 줘야 한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대통령님께서 뭐 얼마 전에 보안 수사권도 일부 필요하다, 현실적인 부분 때문에라고 본인의 고민을 예외적인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당이라면 무한 책임을 지는 행정부 수반의 그 고민 어린 얘기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존에는 보안 수사권은 안 돼, 보안 수사 요구권은 필요해라는 생각이었는데 대통령님이 그 말씀을 듣고 나서 한 번 더 고민을 하게 됐어요. 하니 대통령님의 말씀에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이고 지금 그래 대통령님 말씀에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대신 여기는 민주적 통제 수단이 있어야 되죠. 보안 수사를 하는 것이 검사 재량으로 그냥 해서는 안 되고 뭐 별도의 위원회든 아니면은 뭐 공개된 뭔가 좀 민주적 통제 방법을 덧붙인 예외적인 보안 수사 뭐 지금 얘기 나오는 게 어떤 동일한 어떤 범죄의 동일성의 범위 내에서라는 부분들도 있는 것 그렇죠. 같아요. 여러 가지 예외적으로 장치를 많이 걸어야겠죠. 함부로 확대돼서는 안 되는 거니까. 저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통령님께서 하는 고민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 의원님은 이제 정부안이 기본으로 해서 그게 정부가 고심해서 내놓은 거기 때문에 정부안을 기본으로 하되 혹시라도 정부안에서 이렇게 못 본 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당에서 수정은 이제 할 수는 있지만 정부의 아까 대통령이 그동안 고심했던 거를 존중한 틀에서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신가요? 물론 정부안이 틀렸으면 비판을 하는 건 맞죠. 근데 정부의 특히 대통령님께서 무한 책임을 지는 대통령님이 고민해서 의견을 줬는 것을 가볍게 무시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대통령님은 그렇게 해라, 우리는 우리끼리 갈게, 근데 책임은 대통령이 다 져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요. 참여연대하고 조국혁신당 그리고 진보당 일부에서 이제 정부안에 대해서 이것만은 꼭 고치자 해서 냈던 안들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3단계 구조를 2단계 구조로 해야 된다. 그리고 수사 게시 통보라든가 이런 거를 삭제해야 된다. 이런 몇 가지들을 제시를 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럼 앞으로 좀 논의가 필요하겠죠. 되면서 정부안이 수정될 가능성은 좀 있겠네요.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본질적인 거 하나만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정치인들은 본질적으로 인기 있는 지지자들이 좋아하는 말을 자꾸 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죠. 근데 책임을 지지 않아요. 근데 대통령님 입장에서는 무한 책임을 져야 돼요. 인기가 없더라도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인기가 없더라도 책임을 져야 되는 대통령 입장에서 고심 끝에 한 말을 정치인들이 책임을 안 져도 되는데 인기가 필요한 사람들이 함부로 이걸 재단한다 라는 건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여당은요. 그래서 물론 고심해서 수정하고 해야 되지만 대통령이 하는 그 고민을 우리가 함부로 간과하고 무시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서는 대통령의 이번 정부안을 보고 대통령의 어떤 검찰 개혁의 어떤 의지라든가 이런 게 후퇴한 거 아니냐, 내지는 검사들의 어떤 그 논리에 빠져든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도 당내 지지자들 중에 많거든요.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 첫 번째는 정치 검찰의 조작 기소로 누구보다도 괴로움을 겪은 당사자가 대통령님이십니다. 정치 검찰의 조작 기소의 습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누구보다 이가 갈리는 분이 대통령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대통령님께서 1년 만에 그렇게 생각이 바뀌신, 그거는 오해고 곡해지요. 일단은 그렇게 할 분도 아니시고 그럴 상황도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복잡한 체계를 가지고 있고 이걸로 가지고 법적 안정성과 법적 제도를 만들어 놓은 상태예요. 작은 변화만 줘도 큰 변화가 생긴다고요. 그러면 단순히 그냥 단순해지게 해서 1+1은 2 그냥 이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거든요. 복잡한 수업 방정식입니다. 그러면 무한 책임을 지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렇게 했을 때는 이렇게 흘러가고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흘러가고 다 보고 조율을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가 그만큼 충분히 고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함부로 비판해버린다? 그럼 어떡합니까?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의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 인기가 없는 말을 하더라도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 대통령님의 진중한 고민을 우리가 무겁게 함께 받아들여줬으면 그 후에 비판을 하는 것이 진짜 제대로 된 비판이 되는 거죠. 나 좀 믿어달라고. 이 이제 정부안이 일단 제시가 됐으니까 당내에서 어떤 움직임들을 한번 좀 봐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내용도 좀 잘 아실 것 같은데 얼마 전에 바로 얼마 전이죠. 그 윤석열과 결혼하겠다고 이제 107명인가요? 결의문에 서명을 했는데 이건 뭡니까? 이거 쇼입니까? 실제 진심인가요? 저는 국민의힘은 지금 당권 싸움 중입니다. 철저하게 당권 싸움으로 지금 모든 걸 보셔야 됩니다. 전부 사심 정치에 빠져 있는데 그 사심이 뭐냐? 자리 싸움, 당권 싸움에 빠져 있습니다. 당권 싸움의 핵심은 뭐냐 하면요. 결국에는 장동혁이
자신이 대표 자리를 연임하고 대권 주자까지 갈 수 있느냐. 당을 장동혁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게 모든 핵심입니다. 장동혁이 어떻게 당을 완벽히 장악하느냐가 모든 핵심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러다 보니까 장동혁은 첫 번째는 한동훈을 제거하는 게 첫 번째 목표고 네. 두 번째는 오세훈을 제거하는 게 목표고 그러고 나서는 당을 완벽히 장악한 다음에 마음대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장동혁의 지지 기반은 지금 국민의힘 책임당원에 제가 볼 때는 과반 이상이 되는 것 같은데 극우적 성향을 띤 강성 지지층들입니다. 네. 태극기 부대라고 불리는 네. 윤어게인 세력이라고 불리는 세력이죠. 네. 그 강성 세력들이 지지 기반입니다. 국민의힘 안에는 또 다른 세력이 있죠. 영남 토호 기득권 세력입니다. 이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뭐 평가 영역이니까요. 네. 본인들이 기득권 지키는 거 외에는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기득권 침해만 일어나지 않으면 굳이 저항하지 않습니다. 굳이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지금 장동혁이 한동훈을 제거하는데 집중하면서 또 자신의 당내 정치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극우적 생각과 언행을 하고 네. 윤어게인을 자극해 왔습니다. 네. 근데 기득권이 지금까지는 영남의 기득권 토호 세력들이 지금까지는 참고 있었어요. 왜? 자신이 기득권 침해까지는 안 왔다고 생각하니까. 네. 이제 본인들이 기득권 침해까지 왔다고 위기를 느낀 겁니다. 네. 자칫하면 지방선거 참패하면서 자신들의 기득권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감을 들면서 반대하기 시작했어요. 네. 자, 오세훈이 그걸 보고 불만에 쌓인 영남 토호 기득권 손을 잡고 장동혁을 무너뜨리려고 시도를 했던 거예요. 네. 근데 실패했다고 봅니다. 장동혁이 또 이겼어요. 네. 뭐냐면 어떤 측면에서? 어쨌든 장동혁이 술을 잘 썼죠. 그러니까 오세훈이 나 안 나갈 수 있어. 여기까지는 오세훈이 잘한 네. 거죠. 그러면서 영남 토호 기득권들 의원들의 손을 잡아서 의총까지 몰고 갔어요. 네. 그까지는 본인이 이긴 것 같은데 장동혁이가 뒤집기 한 편을 한 거죠. 마치 자기는 국민의힘 강성 당원들을 윤어게인 극우적인 여기를 지키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네. 당내 반발 세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끌려가서 의총 결과까지 나와버렸다. 최대한 저항을 했는데 중과부적이었다는 모양새를 네. 만들면서 마치 패장처럼 걸어나가는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자, 그럼 어떤 모습이 될까요? 국민의힘의 다수 책임 당원들은 더 단결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네. 그리고 또 하나 지방선거 그 다수의 책임당원이라는 그렇죠. 게 윤어게인 세력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그쪽이 더 네. 다수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자, 그리고 또 하나 지방선거 패전의 책임에서 면피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지방선거가 잘못되면 전부 장동혁의 책임이었죠. 하지만 이제 지방선거가 잘못되면 장동혁의 책임이 아니라 네. 이렇게 당의 분열을 일으킨 영남 기득권 세력 및 오세훈 세력 때문이다라는 네. 핑계거리가 생겨버린 겁니다. 그리고 문제는 오세훈이죠. 오세훈이 이제 곤란해진 겁니다. 공천길 열려있어라고 계속 문제를 놔버렸어요. 오세훈 입장에서는 네. 서울시장 출마하면 잘못하면 죽습니다. 출마했는데 떨어지면 정치적으로 끝나버려요. 사실은 출마 안 하고 남아서 권싸움을 하면서 영남 기득권 손을 잡고 싶었을 네.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 길이 막혀버린 거죠. 출마해서 떨어지면 뒤가 없는 상태가 돼버리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제가 그래서 장동혁이 승리한 게임이다. 당권 싸움이었고 장동혁이 승리한 게임이다. 싸움에서는 예, 그렇게 보고 뭐 있습니다. 일가에서는 오세훈이 또 이겼다. 개혁신당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게 이 평을 보니까 오세훈의 승리다라고 했던데 우리 의원님은 장동혁의 승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장동혁이 그래서 당권을 계속 이어가는 결국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제 당권 싸움이니까 장동혁은 윤어게인 세력하고만 가면 다음 당권도 나한테 온다 이렇게 그렇죠. 지금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그래서 지방선거 책임도 피할 수 있고요. 윤석열과 절연, 윤어게인과 절연은 겉으로는 한 것처럼 보이지만 절연이 아니다 이렇게 그렇죠. 보시는 거죠 지금. 뭐 의원총회 의원들의 네. 입장이지 국민의힘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장동혁은 건재하다. 힘이 더 생긴 거죠. 뉴스에서 나온 그 예. 칼럼에 하나가 윤석열도 건재하고 예. 장동혁도 건재하다. 윤석열 절연? 무슨 윤석열 절연이냐. 지방선거의 책임론으로부터 벗어난 거죠. 방패 하나 얻은 겁니다. 센 방패를. 결국은 이제 아까 말한 대로 당권. 선거는 지더라도 당권은 잡아야 되겠다. 이런 거란 말씀이죠. 기본적으로요. 극우적 폭동을 획책하는 세력은 큰 세력을 지향하지 않습니다. 우리 독일 나치 히틀러를 보시면 아십니다. 히틀러가 나치당을 할 때 큰 세력으로 시작했나요? 큰 세력이 아닙니다. 풍성하는 단결된 소수의 세력으로 혁명을 도모합니다. 그리고 예전 볼셰비키 혁명 때도 마찬가지죠. 볼셰비키는 소수자입니다. 당 이름은 다수당이지만 실제는 소수당이었어요. 네. 그리고 지금 윤어게인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극우적 폭동을 기획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극우적 폭력 혁명을 기획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장동혁 입장에서는 큰 당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한테 충성하는 강성당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 그렇게 국민의힘을 바꿔가고 있는 단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국민의힘 어쩌다가 그렇게 이제 여론하고 국민의힘 내에 당원들의 어떤 의사, 전체적인 다수의 당원 자수의 의사와 여론이 이렇게 괴리가 커졌을까요? 건강함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제가 그래서 자꾸 타산지석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냐면 우리 민주당도 건강함을 잃어버리면 망가지는 건 순간입니다. 국민의힘이 원래 저 정도 모습 아니었어요. 네. 근데 12.3 이전 이후에 윤석열 또 들어오고 하면서 급속도로 망가져간 겁니다. 네. 어떻게 건강함을 잃어버렸느냐? 당이 지향하는 가치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당이 만들려는 세상 목표가 사라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게 대의죠. 제가 그래서 자꾸 대의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두 번째 공심을 해야 되는데 대의에 머물려는 게 공심이잖아요. 대의가 없으니 공심이 없죠. 그럼 그 자리는 뭘로 채우죠? 다 사심만 들어옵니다. 사심 어떤 사심이죠? 내 기득권 지킬 사심. 네. 내 정치적인 자리 욕심, 내 명예 욕심, 사심들만 가득 들어오니까 뭐 옳고 그름은 중요하지 않죠. 내 사심 채우는 게 중요한 온갖 정치적 권모술수의 향연장이 된 겁니다. 네. 자, 그런 이전 투구의 장이 되면 그때 가장 유용한 수단이 네거티브 또는 집단화 선동 정치, 결국 또 이제 진영 정치거든요. 그 모습이 극우 정치인 겁니다. 네. 그래서 극단적인 극우 정당으로 흘러가 버리고 있는 거예요. 네. 반민주 정당이 돼버린 거죠. 옳고 그름을 고민을 안 하는 겁니다. 그게 윤석열 이후에 전개가 된 건가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12.3 이후에 더 급속도로 진행됐다고 급속도로. 봅니다. 자, 네. 그래서 우리는 타산지적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당은 그러면 어떻게 건강함을 지켜갈 것인가? 네. 그래서 우리 당도 늘 우리 당의 목표, 대의, 가치,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고민을 항상 해야 된다는 네. 것이고요. 그리고 민주적 수기 과정을 거친 제대로 된 의사결정을 지켜가야 되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다 맞습니다만 해버리면 당이 건강해지겠나요? 네. 제가 참 재미난 걸 봐요. 제 핸드폰에는 국민의힘과 민주당 양쪽에서 문자가 다 와요. 다 오는데 주어만 바꾸면 내용이 똑같아요. 뭐냐면 국민의힘에서 오는 문자는 그겁니다. 장동혁 당대표를 흔들지 마라. 네. 당대표의 뜻은 당원들 의사총합의 총합이다. 당대표의 뜻이 당원들의 뜻이다. 우리가 네. 뽑은 당대표다. 건들지 마라. 반대하는 놈들 다 죽는다. 네. 근데 똑같은 문자 또 와요. 주어만 달라. 그래요? 그때 느끼는 네. 섬찟함이 있어요. 음. 건강함을 지켜야 된다는 사명감이 큽니다. 아니 그 국민의힘이 있다가 민주당으로 오면 그 당의 문화가 조금씩 다를 텐데 그 문자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같이 올까요? 그 맹목적인 감성당원들의 생각이 비슷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민주시민이라고 하는 것은 맹목적 강성당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중심을 잘 잡고 가치 기준을 잡고 있고 상황별로 네. 주인된 심정으로 판단을 잘해 나가는 것이고 정치인의 의무는 네. 우리 당원들께서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가치 기준을 잘 세워드리고 참고 자료를 잘 제공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이제 어찌됐든 간에 민주당 호남 기반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원님 지역구도 울산에 있고 그래서 영남 정치인인데 영남 정치인의 어떤 김상욱 그리고 민주당과 어떤 괴리 이런 건 경험 못 하셨나요? 어떻습니까? 제가 원래 탈당하고 나서 민주당에 서둘러 입당할 계획이 없었어요. 네. 근데 5월 16일, 17일, 18일 광주에서 함께 5.18 있으면서 전야제. 예. 예. 특히 5월 17일에서 18일 넘어가는 그 밤에 잠 한숨 안 자고 혼자 생각에 많이 잠기고 네. 5월 18일 새벽 날이 밝은 걸 보면서 민주당 입당 결단을 기습적으로 네. 결정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울산에 가서 항상 광주 배지를 많이 달고 다녀요. 올해 1월 5일에도 울산 신년 할애회에 안 가고 광주 민주묘지로 가서 신년 할애 가서 기득권들에게 잘 봐주십시오, 잘 지내봅시다 인사하는 대신 광주 민주묘지를 찾아서 광주 선배들의 예. 민주주의 염원을 2026년 울산과 영남에서 꽃피워보겠습니다 네. 하고 다짐을 하고 왔습니다. 네.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요. 호남 광주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지역만 가지고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네. 대한민국 민주주의 정신이 녹아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영남의 정치인이고 영남에서 성장했지만 감히 광주의 아들이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광주 민주정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광주에 가면 광주 시민들께서 많이 열렬히 환영해 주세요. 네. 아마 제 이 마음을 알아서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뭐 제가 이런 말 하면 좀 넘친다, 네가 언제부터 그러냐 얘기를 할 수는 있는데 네. 저도 신기해요. 근데 12.3 내란을 겪으면서 정말 가슴으로,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80년 5월 광주 선배님들의 간절함과 억울함과 그 절박함을, 그 바램을 네. 모르겠습니다. 가슴으로 완전히 그게 알게 되는 것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한동안은 5.18 얘기만 나오면 눈물을 쏟았어요. 네. 저는 제가 마음으로 모시고 담고 싶고 법연을 댄다 하듯이 연을 대고 있는 것이 저는 김대중 대통령님입니다. 노무현 대통령님입니다. 이해찬 총리님입니다. 또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네. 저는 그래서 이건 지역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신의 문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새해 이제 첫날을 광주 민주묘지에 가가지고 지난해 마지막에도 광주에 갔었고 네. 다음에 또 울산에 잠시 왔다가 1월 5일 날 보통 신년 할애회 하잖아요. 네.
특히 울산의 신년 하루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역 정치인, 지역 유지, 지역 언론 다 모여서 우리끼리 잘해봅시다 라는 인사하는 자리인데 다 지역마다 그런 신년 할애를 하잖아요. 예, 근데 우리 울산 좀 더 특별한 의미가 있죠. 되게 중요하게 봐요. 공식적으로 제가 입장을 내고 기득권 유지를 위한 기득권 간의 단합 대회는 시민의 이익을 침해한다. 그러면서 저는 민주도시 울산을 꿈꾼다 하고 광주로 가버린 겁니다. 광주 민주묘지 가서 영남에서 민주주의 꽃을 피우겠다라고 다짐하고 왔었습니다. 아니, 가뜩이나 이게 배신자 낙인도 찍혀 있었고 그렇게 이렇게 욕하는 사람들도 많았을 텐데. 그리고 또 울산으로 출마를 해요. 그러니까요. 미친놈이죠? 그걸 물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울산은 더더군다나 보수 성향이 강한 곳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울산의 그 난구를 지역구로 둔 상황에서 지금 다시 이제 울산시장에 도전을 이렇게 하는데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사실은 정치적인 험지이면서 동시에 심리적인 험지입니다. 정치적 험지라고 하는 얘기는 사실 기존 울산 정치 세력 중에 제 편이 없습니다. 누가 있겠어요? 국민의힘은 선악 구조가 돼 있기 때문에 저를 반드시 죽여야 되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고. 저 이제 울산 남구에서 배지를 달 때 국민의힘 로고로 이제 배지를 단 거잖아요. 그때 이제 지지했던 분들은 다 또 심하겠죠. 그분들이 따라서 민주당을 오지는 않으셨을 거니까. 그렇죠. 또 울산은 40년이 넘은 고립된 기득권이 울산의 모든 걸 독점하고 있는 그런 기득권 독점 도시입니다. 그런데 제가 기득권 타파를 외치고 있으니 이분들도 저를 싫어하죠. 또 사실 민주당에서도 일부 당원들은 저를 많이 환영하고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민주당 이름으로 정치하는 지역 정치인들은 저를 경계하고 또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또 하나의 기득권이 돼 있기 때문에 기득권을 부스러운 굴러온 돌로 보기 때문에 적대시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한 경쟁자가 한 명이 더 늘어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누구라도 지금 현 국민의힘 시장을 이길 수 있는 객관적 데이터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도저히 이대로는 참패하겠다 싶어서 마지못해 나선 건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울산에서 매일매일 지역 정치인들이 또는 지역 정치인들이 우리 민주당의 지역 정치인과 민주당의 지역 정치인이 사주한 사람들이 저에 대한 네거티브 기자회견을 계속해서 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 되고 있다 보니까 사실은 정치적 험지죠. 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험지입니다. 12.3 내란 이후에 제가 윤석열 탄핵을 주장하고 목숨 걸고 나선 이후에 지역에서는 저를 반드시 제거 대상으로 삼았죠. 마실지 모르겠지만은 물리적인 살해 위협도 있었고요. 그렇습니까? 또 뒷조사, 미행 제가 느끼기에는. 그러니까 지역민들이 그렇게 한다. 아니요, 지역민들이 하는 건 아니죠. 지역민들이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득권층들 있잖아요. 과 기득권 등등등이 결속된 그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심리적인 험지라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어떤 위협까지 받으셨어요? 아까 말한 살해 위협이라고. 저에 대한 위협은 괜찮아요. 그건 제가 감당하면 되고 또 가족들에 대한 위협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족들도 뭐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리기 힘든 정도의 많은 고통을 지속적으로 당해왔고 그 때문에 정말 뭐 말씀드리기 어려운 많은 일들이 있었죠. 또 그뿐만 아니라 제 주변 사람들, 제 지지자들, 제 후원인들까지도 다 피해를 받습니다. 그런 곳에 다시 간다는 게 심리적으로 힘들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 된다라고 결정 내린 것은 첫 번째는 6.3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입니다. 뭐냐면 지역에 우리 민주진영 출마 예정자들에게 그 얘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대의를 생각합시다. 반민주 세력에게 울산을 내줄 수는 없습니다. 울산이 지면 경남도 위험해집니다. 울산에 바람이 불어야 경남 양산까지 가거든요. 경남 양산에서 몰표가 또 쏟아져야 경남 선거를 이길 수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그분들께 1월 30일까지 기준으로 해서 누구든 민주도시 울산을 만들 수 있다는 구체적 비전과 계획 플러스 현 시장을 이길 수 있다는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갖고 와라. 아무도 안 갖고 오시더라고요. 없더라고요. 제가 찾아봐도 없었어요. 그래서 나라도 나서야 되는 건가 해서 나서게 된 거고요. 이겨야 되니까. 그 두 번째는 울산이 이대로는 세력하고 더 이상 구제불능도시가 될 수밖에 없다. 이제 남은 기간은 3년밖에 없는 마지막 순간이다라는 절박감 때문입니다. 그 두 가지 때문에 나서게 된 거예요. 용기도 필요하지만 어떤 필승 전략 나름대로 어떤 이러면 내가 나의 도전이 결실을 맺을 수 있겠구나. 나름대로 이렇게 어떤 전략을 짜신 게 있나요? 그래서 제가 4대 선거운동 개혁을 제일 중요한 게 제일 먼저 주장했습니다. 이유는 울산은 국민의힘 이 강성한 도시입니다. 조직력에서는 민주당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또 그쪽 선거는 네거티브 선거를 할 겁니다. 아마도. 그렇죠. 네거티브 선거에 국민의힘은 또 막강한 거잖아요. 엄청나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선거를 요약하자면 네거티브 선거 플러스 조직 선거입니다. 근데 그게 시민들께 무슨 도움이 되죠? 제가 그래서 정면 돌파를 또 선언한 것이 선거운동 개혁입니다. 첫 번째, 저는 네거티브 맡아도 하지 않고 정책으로 100% 채우겠습니다. 너희는 욕해라. 나는 정책 얘기만 할게. 왜? 이게 시민께 도움되니까. 시민들께 과연 무엇이 시민을 주인으로 보는 선거입니까?를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너희는 조직 선거해라. 나는 조직 선거
돈 선거, 그리고 자리 약속, 이권 약속 일체 없다. 네. 오로지 시민의 이익만 중심에 두겠다. 그리고 너희는 유세차 써라. 나는 유세차 쓰지 않는다. 네. 유세차를 쓰는 거는 시민에 대한 폭력이다. 왜냐하면 듣기 싫은 거 자꾸 듣게 만들고 각의시키는 거잖아요. 대신 나는 네. 시민들을 주인으로 받들고 시민들의 얘기를 들으러 경청하겠다. 그리고 너희는 악수돌이 얼굴 도장 찍게 해라. 나는 일하는 모습 보이고 일할 준비하는 모습을 네. 보이면서 시민들께 신뢰를 드리겠다. 이렇게 네 가지 선거운동 개혁을 주장했고요. 이걸로 국민의힘과 본질적인 차별화를 일으키려고 하는 겁니다. 네. 그 굉장히 좋은 방법 같아요. 네. 그리고 선거 혁명이 될 것 같아요. 반드시 해내고 싶습니다. 근데 문제는 네. 네거티브 선거가 다 나쁘다는 걸 알지만 안 없애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게 잘 먹힌다는 거잖아요. 사실은 선거하는 입장에서는 네거티브 네. 선거가 제일 쉬워요. 잘 먹힌기 맞습니다. 때문에 이제 그게 안 없어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사실은 네거티브 하려면 제가 제일 잘해요. 네. 변호사 출신이죠. 또 울산에서 제일 큰 규모의 법률사무소를 오래 네. 운영했죠. 뭐 지역에 유명한 사람들 제가 변호 안 한 사람이 찾기 힘들 만큼 많이 변호했거든요. 속속들이 뒷이야기 다 알죠. 정보는 이미 뒷조사 안 해도 꽉 쌓여 있습니다. 또 제보는 얼마나 많이 들어오겠어요. 네. 근데 또 저 변호사 출신이니까 싸움 못 하겠습니까? 근데 제가 먼저 네거티브 안 하겠다 선언한 것은 네거티브 선거가 시민들께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비겁한 선거라서 시민들한테는 도움이 안 되죠. 오히려 아니요. 해악이죠. 그래서 제가 예. 저는 이번 선거의 모토는 시민 주인 되는 시민 이익 위한, 그래서 네. 시민께 효능감을 주는 실용주의 선거다. 네. 저는 이게 대통령님의 방식이라 생각합니다. 네.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 지금까지 선거할 때 어땠나요? 상대가 계속 네거티브 했지만 대응 안 하십니다. 네. 정책 얘기만 계속 하시면서 일 잘하겠습니다 소리만 하셨어요. 네. 저도 그걸 담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이걸로 국민의힘과 차별화를 내려고 하는 겁니다. 네. 시민들께 그래서 누가 시민을 주인으로 알고 누가 시민에게 도움되는지를 보고 판단해 주십시오라고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네. 울산 시민이 그 정도 판단할 능력 수준 충분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시민을 믿고 시민 속으로 들어가려는 선거 전략입니다. 그럼 이제 내가 시장이 되면 확 바꿔놓을 수 있다. 이렇게 단언하는 그 뭐 약속 같은 게 많아요. 있습니까? 많은데 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은 그래서 그러니까? 테마별로 하나만 얘기를 하라고 테마별로 그랬는데. 하나씩 해서 김상욱 TV에 계속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너무 많아서 해야 될 일이. TV를 봐야 근데 지금 우선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청렴해야죠. 부패를 척결해야 되죠. 네. 공정한 사회, 경쟁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네. 두 번째는 시민들의 기본적인 삶이 보장돼야 되죠. 울산이 부산 경남과 비교해도 복지 수준과 기본 삶 수준 보장하는 것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이걸 네. 정상화 시켜놔야 되죠. 그리고 중요한 것, 울산의 제조업 AX 대전환의 선도도시로 만들어야 합니다. 네. 울산은 산업 암묵지에 가장 많이 축적되어 있는 곳이고 AI 대변환으로 인해서 고용, 노동의 위협이 가장 네. 현실적으로 대두되는 곳입니다. 이걸 대응하지 못하면 울산은 미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AX 대전환의 선도도시 역할을 반드시 해내야만 한다라는 생각이고, 특히 운동장을 부울경으로 전체를 넓게 써야 합니다. 그래서 부울경 통합의 선도도 해야 되는 거죠. 네. 또 울산에 뭐 그 외에도 자잘한 문제들이 자잘하지 않죠. 다 큰 문제죠.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 북구의 진장 명천지구 같은 경우 토지구역 정리조합이 1998년도에 시작됐는데 아직도 정리를 못하고 있어요. 아파트 다 있고 건물 다 들어섰는데도 등기가 없습니다. 네. 28년째 덮어놓고 있어요. 풀기 어렵다고. 그런 문제도 풀어야 되죠. 큰 것만 여쭤볼게요. 지금 네. 부울경, 광주 전남 이제 통합해서 울산만 통합 들어갑니다. 시장이 나오는 거잖아요. 부울경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광주 전남 통합됐죠. 대구 경북 예. 통합하죠. 대전 충남 통합하죠. 부산 경남도 통합법안 준비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네. 울산만 빠져 있습니다. 부산 경남이 통합되고 울산 빠져버리면 울산은 망하는 소외될 거죠. 거 아닙니까? 망하는 거죠. 네. 근데 지금 부울경 통합에 울산까지 통합하자, 이게 지역에도 먹히고 있고 그 지역에서 있는 지금 아직 터잡고 있는 정치인들의 또 이게 각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지금 시민들의 다수 의견은 불경 통합에 반대하는 의견인데, 근데 네. 그것이 제가 말씀드렸던 기득권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도시를 고립화시키는 시도가 먹혀서 왜곡된 의사결정이 나오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네. 자, 울산이 광역시가 된 이유는 국비 확보, 국가 사업 확보, 국가 시설 확보, 자치권 확보 네 가지 목적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통합시로 다 가죠. 네. 광역시가 된다고 하면 상대적으로 받는 게 없어요. 문제는 네. 울산 인구 109만 밖에 안 됩니다. 100만 밑으로 떨어지면 광역시 광역시- 하기가 힘들어요. 인구 감소는 보입니다. 청년들이 다 유출되고 있기 때문에. 기업도 더더군다나 나가고 있습니다. 석화 단지가 이제 많이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다 힘들어요 지금. 네.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대로 있으면 그럼 공사하는 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당연히 선도해 나가야죠. 네. 그 선도할 수 있는 게 울산의 제조업 기반으로 제조업 AX 대전환을 선도하면서 불경 전체를 운동장으로 쓰면서, 예를 들어서 사천의 카이, 창원의 네. 기계공업 이런 것들을 울산에는 유니스토와 앵콜에서 연구단지로 만들고 여기서 AX 대전환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산업들을 일으키고 이걸 실증하고 하면서 울산이 일어날 수 있죠. 운동장을 넓게 써야만 살 수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 제공이 시민들께 안 돼 있어요. 시민들이 받은 정보는 단순히 어렵게 경남 양산시에서 울산 광역시 됐는데 더 들어갈 수는 없지 않니?
거기에 이제 부산이나 이런 데 뒤쳐져 갖고 오히려 우리가 좀 소외받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그쵸. 다 앞선다 이런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그런 얘기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밖에 못 들은 상태에서 의사결정하니까 의사결정 왜곡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중동 전쟁 진행되고 있는데 저기 환율 올고 석유 원유가 이렇게 급등하면 그 직격탄 만들 때도 또 부산이잖아요. 그 석화단지 그 외에도 많고. 예. 지금 직격탄 맞는 것들이 많습니다. 많죠. 뭐냐면 네.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도 지금 사실은 자동차 회사로서 미래를 기획하는 것이 아니라 로봇 회사로 지금 미래를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로봇 회사가 어디로 가죠? 새만금으로 가죠. 네, 이번에 저 발표를 네, 부산을 떠난 겁니다. 자동차 산업은 사실은 이제 쇠퇴하는 산업입니다. 네. 새 미래 산업은 새만금으로 가버렸어요. 현대중공업 있다고는 하지만 R&D 센터 성남으로 가버렸습니다. 네. 현대중공업은 있지만 여기는 외국인 노동자와 뭐 그냥 큰 네. 파급 효과 없는 단계만 생기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새로운 산업이 다 안 들어옵니다. 석화만 문제가 아니에요. 석화도 장치 산업인데 지금 이미 위기에 빠진 지 오래됐고요. 이거 어떡할 거냐고요. 그리고 이제 AX 대전환이죠. 네. 앞으로는 5년만 지나도 노동자들이 지금 그렇죠. 단순 네. 조립하는 것들 로봇이 다 대체해 버릴 겁니다. 네, 산업 구조가 완전히 확 바뀌죠. 바뀐다고 예. 봐야죠. 네. 이대로 있으면 미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위기의식을 가지고 변화를 선도해야만 할 중요한 역할이고 울산이 테스팅 사이트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금방 얘기하시는 그런 어떤 정책 비전이나 이런 걸 갖고 지금 이제 도전을 하셔서 그걸로 승부를 걸겠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네. 상당히 결실이 있을 것 같습니까? 시민들의 네. 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는 외통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데 최근에 고고도 미사일 방어 시스템 이게 빠져나갔다. 네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반대 의견을 내고는 있는데 네. 전적으로 그렇게 관철할 수 네. 없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다. 네. 이런 얘기를 이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한미군의 핵심 안보 자산이 우리의 어떤 이런 사전 동의나 협의 이런 거 없이 심지어 이렇게 정부가 반대하는데도 이렇게 반출된다? 네.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기본적으로 사드를 우리가 유치할 때 큰 홍역을 치렀죠. 네네. 그리고 이것이 빠져나간다면은 대한민국 방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렵게 유치한 사드 다시 들어올 때 또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네. 우리가 그걸 공짜로 쓰고 있나요? 좀 방위비 분담을 엄청나게 하죠. 방위비를 내고 있죠. 네. 사실은 미국의 횡포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한테 큰 방위비를 걷어가 놓고는 마음 또 우리가 중국과의 트러블을 일으키면서까지 배치를 해놓고는 네. 또 자기를 필요할 거 그냥 빼가버리는 것 네. 상당히 이거는 네. 무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지만 하지만 조심조심 접근을 하기는 해야죠. 미국과의 관계도 매우 안보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한미 간에 사전 협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사전 협의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대통령 얘기하시는 걸로 와가지고는 네, 물론 협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네, 제가 보기에는 없었던 걸로 들리고 우리가 네. 반대해도 예, 그쪽에서 관철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네. 이런 얘기를 한 걸로 봐가지고는 어떤 이게 규정이라든가 이런 게 따로 이렇게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여기에 대해서 뭔가 보완책이 있어야 되겠네요. 그런 보완책들이 필요하죠. 근데 네. 다 워낙 뭐 보완이 유지한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네. 알고 있는 것이 있어도 말씀을 네. 못 드리는 점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아까도 잠깐 얘기 나왔는데 이 사드 빠져나가면 네. 우리 이제 대북 억지 전략이라든가 안보 자산이 빠져나가는 거니까 구멍이 생기는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뭐 그런 장애가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정부 당국자들은 얘기를 해요. 네. 그런데 만약에 그럼 다시 중동 전쟁이 이제 끝나고 네네. 다시 들어와야 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이게 모순이 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죠. 대북 억지에도 문제가 없는데 그걸 왜 가져와야 되나 중국에서 극구 반대를 한단 말이에요. 네. 난리를 그때도 들어올 때도 난리를 쳤잖아요. 네네. 네. 그 한중 관계가 굉장히 훼손되고 그랬었는데 네. 그런 어떤 게 예상이 되는데 네. 그런 발언들이 나오는데 제가 보기 좀 걱정은 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뭐 근데 말을 아낄 수밖에 없는 점은 양해 네. 구하겠습니다. 네. 다 안보와 직결되는 아, 것이 네. 보안 사항들이라서 네. 사실 관련해서 기민하게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만 좀 근데 드리겠습니다. 사실 대북 억지 전략에 장애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거긴 해요. 네. 하여튼 그런 어떤 상당히 그 딜레마가 있다라고 이제 제가 보여줘서 이렇게 말씀 여쭤봤는데. 네. 하여튼 근데 그것도 이제 공론화 돼야 될 테마는 있겠죠. 뭐냐 네. 하면 예를 들어서 국군 파병을 요청한다. 이때는 적극적으로 공론화가 돼야죠. 네. 저는 그래서 적극적인 대국민 공론화를 통해서 반대 여론을 만들어야 할 테마는 국군 파병 네. 문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렇죠. 경우에 따라 중동 전쟁이 길어질 경우에 네. 나가 요구가 올 수가 있죠. 특히 청해 부대에 나가
뭐 육군만 가는 게 아니거든요. 해군도 가는 거거든요. 공군도 네. 가는 거고요. 네. 청해부대 지금 현지에 나가 있지 네. 않습니까? 작전에 동원하겠다 할 때는 우리가 정말 신중하게 네. 전쟁에 들어가는 거라서 그건 공론화가 그렇죠. 필요합니다. 이제 그 전 단계가 미군 그 자산들 있잖아요. 미군이 다 네. 갖고 있는 다연장 로켓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예. 일정 부분 협전을 안 할 수는 없겠죠. 예. 미국이 전쟁에 들어갔는데 예.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방위비도 내고 있고 또 우리랑 사전 협의는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자꾸 부담은 조금씩 얹어줄 필요는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 나중에 네. 파병 요구를 좀 막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무기 자산들이 이제 빠져나갈 가능성이 지금 꽤 높은 거 아닙니까? 뭐 더 이상 말씀을 못 드립니다. 그런데 거기에 저 아까 제가 이제 얘기하는 거는 그런 레드라인 같은 게 어느 선까지 우리가 그 용인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설정이 돼 있는지만 한번 여쭤볼게요. 당연히 그건 뭐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것조차 없지는 않고요. 기민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까지만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혹시 제가 이제 울산 선거라든가 관련해서 여쭤봤는데 좀 더 못다한 얘기 있으시면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님과 함께 민주당 내부 정치 문제 그리고 검찰 개혁 논쟁 그리고 울산시장 도전까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장시간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진동의 속토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김상욱 TV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